그리고 아까 이야기가 나온 건데 그 자연스럽게 나온 건데 이제 스페이스X를 비롯한 예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미국하고 이제 소련 시절에 두 개의 그 큰 국가적인 단위에서 연구가 이루어진 흔히 말하는 지금으로서는 올드 스페이스라고 하고, 지금은 일반적인 민간 기업들도 검색하면은 기업이 먼저 나올 정도로 그런 유명한 기업들도 등장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현재를 뉴 스페이스 시대라고 부르는데, 특히 그 가장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무래도 스페이스X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꼽을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그 뉴스페이스 시대,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또 스페이스 X가 갖는 조금 의미, 이 시대의 변화를 저희가 조금 어떻게 주목해 봐야 하면 좋을지, 혹시 박상준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현재 기업들이나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 같은 거 혹시 어떤 걸 좀 관심 있게 보시는지? 예. 그 뉴스페이스 말씀 참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저도 보통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더 이런 우주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이 어릴 때부터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만 해도 20세기에 태어나서 20세기에 교육받고 이랬던 사람이어서 그랬는지, 우주 개발 그러면 이거는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 우주국이나 러시아처럼 큰 강대국에서나 할 수 있는 분야고, 우리나라 같이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까지 강대국인 아닌 나라에서는 섣불리 우주개발 뛰어들기가 참 리스크가 크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뉴스페이스라는 이 새로운 키워드가 떠오르면서 저도 생각이 이제 좀 바뀐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주개발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로켓 발사체부터 인공위성, 탐사 로봇, 이 모든 걸 전부 다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우주 개발이나 화성 탐사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면 아마 아실 텐데, 그 아랍에미레이트라고 하는 그 중동의 나라가 있죠. 그 나라는 이제 산유국이니까 부자 나라긴 하지만 사실 아주 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화성 탐사선을 보냈잖아요. 예. 근데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화성 탐사선을 보낸 과학자들이 그 우주 탐사선 개발하고 하는 그 기술을 어디서 배웠는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 한번 채팅창에다 올려보세요. 저는 지금 채팅창을 못 보는데 혹시 보시는 분들 누가 답을 올려주신 게 있나요? 예,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화성 탐사선을 보낸 그 핵심 인력들이요, 다 우리나라에 와서 몇 년씩 공부하고 우리나라에서 배워가신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화성 탐사선을 보낼 때 로켓부터 다 그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 화성 탐사선만 만들어 가지고 다른 나라 로켓에다가 얹혀 가지고 쏘아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 흔히 거대 장치 산업, 거대 중공업 이런 말을 이제 쓰는데, 20세기의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대 중공업으로만 이제 저도 사실은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이 뉴스페이스 시대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학교 공작실 같은 데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뚝딱뚝딱 조그맣게 무슨 드론 비슷한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테스트를 했는데 우연히 잘 연결이 돼서 나사에서 화성 헬리콥터를 만드는데 그 자료를 벤치마킹 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사실 제가 이런 말 하면 진짜 얘가 아재티 내는 건데, 제가 한 20년만 젊었어도 예, 정말 화성이나 달의 탐사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기술들, 로켓 만드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얼마든지 위성이라든가 외계 천체에서 할 수 있는 작은 활동들, 탐사 장치, 하다못해 무슨 관측 키트, 이런 작은 것들도 얼마든지 이제는 여러분들도 생각만 있으면 접근할 수 있고, 또 고급 정보들이 지금 인터넷 덕분에 유튜브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많이 구할 수가 있는 시대라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따지면 아마 뉴스페이스 시대에 분명히 크게 한 몫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미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제 국가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물론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에서 우주 개발에 지금 뛰어들고 있죠. 아랍에미레이트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위성 탐사, 위성 제작 기술을 배웠던 회사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세트랙 아이 같은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가 사실은 소형 탐사 위성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3대 강국 중에 하나,
3대 회사 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고,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 뉴스페이스 시대의 민간 기업들의 어떤 우주 개발 관련 기술은 제가 볼 때는 결코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거 보는 게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예, 뭐 비록 한 번에 우리가 바로 그냥 화성에 막 탐사선을 보내거나 뭐 이러지는 못하더라도 분명히 우리의 아이디어와 우리의 기술이 직간접적으로 반영이 된 그런 탐사선들이 아마 앞으로 계속 가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아마 뭐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완전히 이제 한국산 달이나 그 화성, 특히 이제 저는 이제 화성, 이 다른 행성 탐사선을 아마 우리나라에서 만든 걸로 보낼 수 있는 날도 저는 곧 올 거라고 저는 기대가 돼요. 예. 네, 저도 아랍에미리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네, 박 대표님이 아주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 아랍에미리트는 우리가 잘 아는 산유국이죠. 돈으로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국민들한테 오히려 돈을 세금을 걷는 것보다는 돈을 주는데요. 거기 최고 통치자가 그러셨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낙타를 타고 다니셨고 나는 좋은 차를 타고 내 아들은 랜드로버인가 뭐 포르쉐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대로 가다가는 내 손자는 다시 낙타를 탈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우주로 나가는 이유는 다시 낙타를 타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갑부들이 전부 다 우주로 나가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미래의 경제 활동이 우주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바로 그거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또 아랍에미리트 말고 저는 룩셈부르크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룩셈부르크는 독일, 프랑스, 벨기에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냥 흔히 베네루스 3국 이렇게 알고 있을 뿐이죠. 제가 몇 년 전에 거기서 수행성 달에서 자원을 캐는 회의가 있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그 잘 사는 독일, 프랑스, 벨기에 국경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네보다 2배 봉급을 많이 주는 룩셈부르크로 출퇴근을 하고 다시 저녁에는 집값이 싼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룩셈부르크는 GDP 기준으로 세계 1, 2위를 다투는 나라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지지난 세기에 이미 이 나라는 철강 강국이었었습니다. 지금 스페인하고 룩셈부르크 합작 회사가 안셀로미탈이라고 하는데 세계 철강 매출 1위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뭐를 했냐면은 라디오 룩셈부르크라는 방송국이 있었는데요. 거기 처음으로 광고 방송을 넣었습니다. 내 모든 광고 방송의 효시는 룩셈부르크였던 거예요. 라디오 방송에서.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은 RTL이라는 60개가 넘는 TV 채널을 가진 세계 최대의 미디어 그룹이 됐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했냐면은 금융 강국이에요. 유럽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EIB라는 은행이 룩셈부르크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웬만한 증권들을 다 사들인 그런 나라가 룩셈부르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일이 인공위성도 만들 줄 모르는 회사인데 1980년대에 방송통신위성 사업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SES라고 하는 회사는 70개 방송통신위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송통신위성이 아마 3개쯤 될 텐데요. 그때만 해도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70개 방송통신위성에서 거둬들이는 수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미래를 내다본 것인데요. 바로 제가 갔던 그 회의에서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그 나라의 경제부 장관이고 그 당시에 부총리였던 에티엔 슈나이더라는 분이 지금은 부총리가 아니신데 해주신 말씀입니다. 아침 강연에서요.
우리가 우주로 나가기로 한 작정한 이유는 우리가 미래를 내다봤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주에 투자한다. 네, 그래서 룩셈부르크는 항공우주공학과도 없고 천문학과도 없는 나라인데요. 네, 로켓도 안 만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라는 한 군데에 집중을 해요. 로켓을 안 만들면서도 우주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것을 다 닦아놨어요. 그래서 세계의 공학자, 엔지니어들, 법학 전문가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네, 그런 터전을 닦고 있고요. 소행성에서 달에서 채굴을 하고 어떻게 채굴을 하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번 주 목요일까지 그 회의가 열리는데요. 저도 그 회의에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볼 텐데요. 아마 여러분 이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른이 됐을 때 달에서 소행성에서 물을 채굴해서 연료로 쓰고 그 다음에 히토리를 채굴해서 실제로 원료로 쓰이는 그런 날들이, 그런 미래가 아마 펼쳐질 것 같아요.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린 것 같으네요.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우리나라에도 뭐 한국천문연구원도 있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있고 이런 국가의 연구시설도 있고, 또 말씀하셨지만 세트레가이라는 아주 굵직한 기업이 있어요. 그것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과학관과 똑같은 대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연구기관, 기업, 또 이제 대학, 정말 다양한 곳에서, 그리고 다양한 나라에서 이제 우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심벌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다 예전에는 저런 얘기하면은 다 허황된 이야기다, 꿈꾸는 이야기다 했는데, 이제는 누가 봐도 좀 현실감이 조금씩 생기고 있고 오히려 선구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문탐험가님께서는 혹시 일론 머스크 같은 이런 인물, 그런 그 약간 그런 어떤 분야에 있어서 좀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 또 일론 머스크 자체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한번 개인적인 의견. 네, 일단 저도 이제 일론 머스크 관련된 뭐 자료들도 자주 찾아보는 편이고요. 이제 그 요즘에 보니까 유튜브에도 그런 게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일론 머스크 명언 같은 것들 많이 나오는데, 일단 그 제가 이제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역시 유년 시절에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뭔가 일을 내는구나. 네, 그거는 여지없던 것 같아요. 그 앨런 머스크 전기를 봐도 앨런 머스크가 정말 유년기에 정말 그 박상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런 SF 소설부터 해서 그런 것들에서 정말 많은 영감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인류가 그 어린 나이에 인류가 정말 이 앞으로는 다행성 종족이 돼야만 우리 인류 문명이 계속 영위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그 어린 시절에 그런 독서를 통해서 이렇게 확고하게 자기 철학으로 만들었다는 게 되게 놀라웠고요.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앨런 머스크는 그 페이팔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그걸로 소위 대박을 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본을 가지고서 이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처음에 이 앨런 머스크가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심지어 달에 갔다 온 우주인들도 되게 회의적이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근데 실제로 또 시제품을 만들어서 또 테스트를 2008년도에 했는데 연속 3번 폭발하게 되고 실패하게 돼서 정말 마지막 찬스 한 번 남았는데 이거 실패하면 이거 진짜 문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렸는데 결국 또 해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2018년도에 그 화성에 아주 많은 화물을 실어서 보낼 수 있는 그 팰콘 헤비 로켓 그 발사에 성공하고 나서 이제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냐, 여전히 성공을 했지만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앨런 머스크가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나사랑 우리랑 경쟁을 하면 우리가 나사를 이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똑똑한 친구들을 우리 회사로 데려오기 위해서 이런 황당한 소위 힙한 이벤트를 한다는 거죠.
그 친구들한테는 돈을 많이 줘서 우리가 나사보다 돈을 더 많이 줘서 데려올 수는 없으니까 정말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뭔가 인류 문명을 확장시키는 이런 정말 멋진 일을 한다라는 걸 보여줘야만 우수한 인력들이 자기네 회사로 온다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인상 깊었고, 그리고 그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기사를 보니까 아마존의 그 대표인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 대표이사직을 사임을 했습니다. 예, 근데 사임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제프 베조스도 블루 오리진이라는 우주개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예, 사실 최근에 어떤 행보를 보면 항상 앨런 머스크가 앞서가고 스페이스X가 앞서가고 블루 오리진은 항상 뒤에 있다 보니까 나름 이제 그런 경쟁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좀 느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 제가 제프 베조스의 어떤 히스토리를 보면서 되게 감명 깊었던 건 뭐였냐면 역시 이 제프 베조스도 아폴로 11호가 발사되는 그 순간, 그때가 5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5살, 8살 그 무렵이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세턴 V 로켓에 아폴로 11호가 실려서 지구를 박차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서 자기 어떤 가치관이나 철학이 그때 많이 정립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확히 연도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몇 년 전에 아폴로 11호를 그 탑재하고 올라갔던 그 세턴 V 로켓에 그 F1 로켓이 대서양 바닷속에 빠져 있는데 그거를 회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본인이. 그래서 그거를 회수에다가 인양해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카고 항공우주 박물관에 전시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때 인터뷰를 했더니 그 내용도 되게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나도 어린 시절에 이렇게 정말 그 우주 개발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내가 이제 희망을 갖고 꿈을 키웠던 것처럼 내가 그때 느꼈던 희열들을 지금 세대들에게 돌려주고 싶었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뉴스페이스 시대가 어찌 보면 이제 그 민간 기업들이 우주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더 많은 가능성도 있겠지만 결국 이런 어떤 뭐랄까요 모멘텀 어떤 스피릿 이런 것들이 또 이 산업계 전반에 확산되게 되면 아마 그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뭐랄까요 좀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그런 어쨌든 청년 젊은이들이 뭔가 좀 이렇게 액티브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어떤 모티브들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이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해서 또 우리가 기대해봐도 좋은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